가장 먼저 보실 부분은 부동산 정책이죠. 규제 계속 이어진다고 그랬죠. 이어지니까 뭐 전세 시장 불균형 심화, 뭐 전망하는 사람들 집값 0.5% 떨어지고 전세는 크게 오른다. 그다음에 부동산 증시 전망, 공급 부족의 집값 전세값 상승세. 공급 부족 이야기하고 있어요. 맨날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그게 세 가지. 집값은 오를 거다. 첫 번째, 공급 부족. 두 번째는 뭐예요? 저금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세가 상승. 전세가가 매매가를 올릴 것이다. 전세가가 오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정책 흐름부터 한번 봅시다. 규제 정책부터. 파리 대책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서 안정화 방안이 나왔죠. 그래서 규제 지역들 지정하고 세제를 강화했는데 종부세 강화는 없었죠. 그리고 대출 규제가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9.13 대책 때 종부세 강화가 나왔죠. 그래서 9.13 대책 때 영향받아서 그때는 60일 이후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지정하고 7월부터 이때부터 호도기사가 엄청나게 나오기 시작했죠. 공급 부족이다. 공급 부족 될 것이다. 계속 이야기 나왔죠. 그 다음에 12.16 나왔죠. 이걸로 고가주택을 못 사도록 억제했다. 이런 거죠. 220 대책 요거 뭐예요? 특사경이죠. 크게 보면 특사경. 그 다음에 안전관리 방안 여기서 법인 최고 세율 나왔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보면은 요거 다주택 억제했는데 문제는 임대사업자를 해가지고 다주택 유도했던 게 문제고 분상제 요거 건설사 규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안정화 방안 뭐 나와서 고가주택 규제하고 요거도 다주택이죠. 다주택, 고가주택 또 종합계획해서 하고 여기 또 안정화해서 또 다주택. 그러니까 또 똘똘한 이야기 나오죠. 다주택 플러스 고가주택이죠. 근데 다주택 강화가 더 심하죠. 710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공급 부족 이야기하니까 확대 또 확대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지정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었더라. 그래서 내년에 영향 줄 것들 확실히 하나씩 봅시다. 자, 6.17 대책 여기 핵심은 뭐예요? 규제지역 늘리고 법인 최고세율 뭐 여러가지 있겠지만 그래서 규제지역으로 투기 수요들 못 들어가게 늘리는 거 11.19 정책. 그 다음에 12월에 또 하나 더 나온다고 했죠. 규제지역이 강화한다는 거는 너네 투기하면 규제지역 계속 강화할 거다. 그리고 예전에 언제 늘렸어요? 8.2 때 늘리고 뭐 되게 천천히 늘렸는데 이번엔 6.17 때 늘리고 11.19 때 또 늘리고 12월에 또 늘린대요. 내년에 또 늘릴 수도 있죠. 종부세 강화한 거 7.10 대책 말할 것도 없죠. 최고세율 6% 엄청나게 강하게 들어왔죠. 플러스 공시가격 현실화. 11월에 그 고지서 받은 거 내년 거 아니에요. 올해 거죠. 종부세. 올해 건데도 지금 매물이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 위에서부터 가격 떨어진다고 그랬죠. 공급 부족이래요. 8.4 대책 나왔죠. 3기 신도시 나왔죠. 11.19 대책 여기 세 군데에서 공급 나온다. 분상제 말할 것도 없이 가격 안정이죠. 그리고 불법 거래하지 마라. 특사경까지. 이런 것들이 내년에 다 영향을 줄 만한 정책들이더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날 공급 부족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 나오냐? 8.4 대책 수도권 공공분양만 3만원. 여기다가 11.10% 전세형 주택 전국 49,000원 들어온다고 그랬죠. 내년에. 그 다음에 일시적 1가구 2주택. 이게 27,024명이 내년 게 아니에요. 남은 거죠, 남은 것. 이 27,000 가구는 2년 내에 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은 절반 이상은 나온다는 거죠. 내년에 엄청나게 나올 것이다. 임대주택 매물 말소. 올해 46만. 내년에 11만. 말소 되는 거죠. 이게 다 공급인데 공급이 부족이래요. 맨날 공급 부족이죠. 그러니까 이제 프레임 바꿔서 뭐라 그래요? 아파트 공급 부족이다. 내년 아파트 공급 부족을 어떻게 해결해요? 내년 아파트 나오는 거 2016년 물량이죠. 4년 전 2016년으로 돌아가서 지금 아파트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파트 공급이 가장 많이 되었던 2017년, 2018년, 2019년까지 왜 올랐죠? 공급이 많은데. 그러니까 공급 부족되면 오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렇다면 2011년, 2012년에는 공급이 훨씬 적었는데 왜 떨어졌죠, 그때는? 그러니까 전세 매물도 부족한 게 아니다. 왜냐?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공급 부족 이야기하면서 전세 매물도 부족한 게 아니다. 전세형 주택 나오는 거 이게 핵심이 아니라 임대차 때문에 수요는 줄었죠. 그러면서 공급도 같이 줄었어요. 여기까지 갑시다. 근데 공급 여기서 내는 거. 그 다음에 가격 띄우니까 수요 더더욱 줄어들죠. 올라간대요, 전세가가. 임대차 3법 때문에. 그래서 봤더니 어때요? 제일 많이 오른 데가 세종인데 세종 언제부터 올랐어요? 6월이죠. 임대차 3법 프레임 잡고 잠깐 더 뛰었지만 마찬가지죠. 6월부터 오르기 시작했다. 자, 서울 길기 6월부터 오르기 시작했어요. 경기 마찬가지고 전국 마찬가지라 다 6월부터 올랐어요. 이거 KB에서 뽑은 거예요. KB는 호가 반영하니까 임대차 3법 이야기해서 뭐 7월에 더 띄운 거 있다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추세는 6월부터 있었다. 그리고 감정원 지표로 실제 거래된 지표들을 보면은 6월부터 뜨고 있고 그 추세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즉 임대차 3법 이전에 전세가를 띄웠기 때문에 임대차 3법이 급하게 통과한 건데 급하게 통과했잖아. 29, 30, 31일.
그런데 임대차 3법 때문에 떴대요. 그 전부터 띄우는 거를. 거기다가 지금 전세 매물이 점점 더 위험해졌다. 전세가 오르기. 신용대출 플러스 알파 들어가는데 얘가 DSR 규제가 들어갔죠. 1억 이상 신용대출이 안 된다. 그러면 전세보증금 80% 가지고 여기다가 고소득인데 신용대출을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사람들이 고가 전세를 들어갔었죠. 그런데 지금 저금리에다 고소득이 들어갔었는데 고소득 규제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거 전세 잡으려고 들어간 정책이에요. 다른 것보다. 신용대출 못 받게 해서 사회초년생이라서 자산은 적은데 소득은 고소득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비싸게 전세가를 계속 올려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 전세자금대출 규제 안 하고 전세가는 계속 오를 것이다. 공급 부족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돈을 막는데 일본 부동산 왜 올라가다 왜 떨어졌어요? 공급 과잉이었는데 계속 올랐죠. 그래서 DSR 규제가 들어가게 되면은 전세자금대출 아무리 많이 받아도 전세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실 전세가 안정시키려면은 요거 가격별로 규제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맨날 두 번째 또 이야기하는 거 유동성 장세 이야기하고 있죠. 왜? 저금리니까. 근데 제가 금리 오른다고 그랬죠? 한국 10년 채권 수익률 이렇게 됐었는데 6, 7월쯤에. 근데 8월부터 쭉 오르고 조금 떨어지는 듯 하다가 또 오르고 하면서 우상향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금융채 장단기 금리가 모두 오르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에 영향 주는 거예요? 기준금리. 그리고 얘는 은행 금리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중금리가 언제부터 올라요? 9월부터 시중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잔액 기준은 아직도 좀 떨어지고 있는데 신규가 오른다는 건 잔액도 조만간 오른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은행 금리는 오를 것이다. 기준금리는 오를까요? 기준금리는 지금 당장 아무리 채권금리 올라도 당장 올리긴 힘듭니다. 왜? 미국에서 올려줘야 우리나라도 같이 올릴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은 좀 고려해야 되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채권금리 올라가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지금 경제가 완전히 살아나진 않았는데 그래도 자산시장 거품 막기 위해서 금리 차츰 올리고 있다는 거죠. 언제까지 저금리예요? 금리 올라가고 있는데. 그 다음에 경제 상황 보면 어때요? 16년, 17년, 18년까지 성장하고 있다가 19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죠. 왜? 미중 무역전쟁 때문에. 그리고 20년에 코로나 때문에 더 떨어지고 있다. 얼마나? 지금 뭐 수출 살아난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체 수출 보면은 2019년에 전년 대비 10.4%, 수입은 6% 떨어졌어요. 거기다가 지금 2020년에 10월까지 비교해 봤을 때 수출이 8.2% 떨어지고 수입이 8.7% 떨어졌다. 그러면 수출이 전년보다 덜 떨어졌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가 아니라 이때가 정상적인 시장인데 지금 연속으로 떨어지면서 굉장히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떨어진 거에 비해서 이만큼이나 더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산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죠. 경제활동 인구 계속 줄어들고 있죠. 코로나 터지고 나서. 거기다가 GDP 대비 성장률 전년 대비예요. 자꾸 전분기 대비 이야기하면서 3분기 때 쳤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전년 대비로 봐야죠 정확히. 왜냐면 전분기에 대비해서 튀는 거는 기저효과 때문이니까. 멀쩡한 사람이 차에 쳤어요. 뭐 데미지가 마이너스 20% 입었다. 여기 입원해서 한 10% 정도 회복했다. 근데 벌써 건강한 사람처럼 해라 유도를 하고 있는 거죠. 자산시장 거품을 그런 식으로 띄우려고 하고 있는 거죠. 건강하지 않아요. 이제 10% 회복된 거예요. 사고 나서 한 20% 까였다면. 그런데 회복된 것처럼 이야기하죠. 거기다가 미국 채권금리 오르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소리예요? 미국 기준금리 오른다는 얘기죠. 당장은 아니지만 오르는 압박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근데 사실상 저런 걸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시장에서 먼저 반응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오르고 나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먼저 반응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지금부터 움직일 것이다. 특히 내년에 규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가죠. 그렇다면은 이런 시장을 봤을 때 금리 오르겠구나 조만간. 이번 정부 끝나고 오르면은 양도세 낮추면 팔려고 그랬는데 양도세 떨어지기 전에 집값이 떨어지겠는데? 라는 생각 들겠죠. 그러니까 진짜 경제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언제 파는 거예요? 양도세 오르기 전인 상반기에. 그 심리가 이어져서 뒤로 나오겠죠. 자,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만 팔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냥 일반 사람들 안 팔면 안 떨어지는 거 아니냐. 자, 미국의 자산시장 거품이 꺼지면 우리나라 영향받습니다. 이번 때 보면 알죠. 근데 어떻게 끝내요? 재정 지출을 대폭 늘리고 법인세율을 인상한다. 요거를 채권으로 늘리겠다는 거죠. 채권을 늘리면 채권 수익률이 당연히 올라가죠.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서 기준금리 올릴 것이다. 요거 제외하고 법인세율을 올린대요. 우리나라 법인세율을 올리고 있죠. 외국 같은 경우 트럼프가 35%에서 21%까지 낮췄다. 그러니까 법인들 자산시장 들어가기 굉장히 좋았죠. 근데 다시 인상한대요. 불리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글래스 스티걸법.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을 분리하는 게 글래스 스티걸 법안이죠. 왜 분리해요? 한쪽에서는 예금만 받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투자만 해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금 받는 은행에서 예금주들의 돈으로 투자했다가 실패하면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예금주들 다 작살나는 거 아니냐. 은행 망해버리면. 그러니까 예금 은행에서는 투자하지 마라. 투자 가능한 은행에서만 투자해라. 글래스 스티걸 법안이죠. 통제 제공할 때 생겨서 이거 유지되고 있는데 언제 폐지됐어요? 클린턴이 경제성장 된답시고 그 뒤에 자산시장 거품 엄청나게 붙었죠. 그리고 닷컴 버블 터지고 리먼 브라더스 터졌죠. 그 다음에 나온 게 도드 프랭크법이었죠. 그래봤자 이 얘기예요. 요거 하겠다고 다시 하겠다고 했는데 누가 이것도 다 없애놨어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자산시장 거품 붙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규제 들어가기 시작하죠. 바이든이. 그렇다면은 미국 자산시장 거품 꺼지게 될 것이다. 보면은 자산시장 지금 뭐 부동산 둘째치고 주가 같은 경우는 거품 보기 편하죠. 버핏 지수가 언제냐? 2007년 모기지 사태 터졌을 때는 주가가 아니라 부동산 문제였기 때문에 주가는 버핏 지수가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터질 때가 언제예요? 닷컴 버블 때. 그때보다 지금 버핏 지수가 더 높다. 자산시장 전반적으로 거품이 껴있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주식이든 뭐든 뭐 다 위험하고 공부하고 해라, 공부 안 했으면 들어가지 마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원래는 주식 부동산 따로 놀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들어가는 건데 그거 못하게 자산 간 동조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자산시장에 규제가 풀리고 전반적으로 거품이 쌓일 때 그때 일어나는 게 자산 간 동조화 현상이죠. 그러니까 자산 간 동조화 현상이 일어나고 주가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 지금 자산시장에 굉장한 거품이 꼈다는 거예요. 결론. 일단 규제 강화로 인해서 세금 올라가고 공급 올라가죠. 대출 막는다. 대출을 막으면 수요가 줄어들죠. 세금을 강화하면 수요 감소 및 공급 증가 형태에 나오죠. 공급 늘어나고. 자, 요 공급은 뭐예요? 매물이에요, 매물. 종부세 강화는 세금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거 공급 정책 중에 하나다. 다주택 매물을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세가 언제까지 오르냐? 전세가 지금 이미 금융 쪽으로 규제 들어가고 있다. 플러스 금융 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왜? 바젤3 도입됐으니까. 플러스 은행권에서 자금을 확보하고 있죠. 자금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 자금 풀어도 통화순수는 죽어라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얼마를 풀었으니까 유동성 장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동성 장세라는 거는 돈이 시중에 얼마나 도느냐예요.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미국에서 거품 빼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거품이 낄 수가 있느냐. 잘 생각해보면은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당색이 바뀔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전 정부 때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오바마였죠. 반대로 민주당 쪽에서. 그리고 우리나라가 민주당 되니까 미국에서 공화당 되고 이런 약간의 엇갈린 것 때문에 자산시장 억제 효과를 더 못 받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제는 맞아 들어갈 거라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은행권 시중 금리 오르고 있죠. 금리 오르면은 집값 떨어진다면서요. 단기 코픽스 오르고 있죠. 금융채 금리 오르고 있죠. 국채 금리 오르고 있죠. 기준금리 동결됐다고 금리 안 오를까요? 이런 전반적인 상황 비교해 봤을 때 공급도 충분히 더 많이 들어오고 이런 모든 부분을 전망해 봤을 때 제가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조건 공급 부족. 공급 부족이면 무조건 오른다. 공급 다 한 채도 안 짓고도 금융 쪽에서만 제대로 막으면은 집값 떨어집니다. 과거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나서 금융 쪽에서 거품을 빼기 시작할 때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지금 금융 쪽에서 거품을 빼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아니었지만 올해부터 시작이죠. 그리고 내년부터는 미국도 빼기 시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계속 오른다는 거. 공급 부족이니까 오른다. 전세가 오르니까 오른다. 무조건 오른다. 기준금리가 낮으니까 오른다. 이런 거는 부동산에서 진짜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이야기에 넘어가서 무조건이다 이거 이야기하는데 그런 말들 넘어가지 말고 경제 전반적으로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셔라. 그래야 내년 전망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쉽게 얘기해서 내년 전망에 상반기 때 엄청나게 매물 쏟아지고 가격 떨어질 거고 하반기 때 극복하기 힘들다. 하반기 때는 오히려 금매보다는 경매나 이런 쪽에 파산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 그렇게 될 경우 가격은 충분히 안정될 것이고 그렇다고 바로 사지 마세요. 실거주들. 그 충격이 충분히 퍼지고 나서 거품이 다 빠진 다음에 사시면 되겠습니다.